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비앙카입니다. 26살이고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항상 수업, 인턴십, 그리고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완전히 저만의 것이었죠. 어떤 건지 아시죠? 자유와 함께 책임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콩닥거리는 그 멋진 조합.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요한나가 제게 전화를 걸어 완벽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삼촌 마르첼로가 수술 후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고 그녀는 일주일에 3번이나 놀러 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덤으로 급여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집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 추가 수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르셀로 데 비스타라는 62세쯤 되는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새였죠. 카리스마 넘치는 아시다시피 성숙한 남자들이 지닌 타고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아나는 항상 그에 대해 다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웠고 아무에게나 그의 보살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는 약간 긴장한 채로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아나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약과 식사 등 기본적인 것들을 재빨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출근해서 처음으로 저와 그와 단둘이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르셀로는 저와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처럼 진심으로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가 좋은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제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휴대폰과 TV를 번갈아 보며 이리저리 낄낄거리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을 했습니다. 마치 특별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추파를 던질 때 짓는 장난기, 어린 미소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랑을 발견하는 10대처럼 보였습니다. 안녕 내 친구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술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처음 며칠은 정말 평화로웠어.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었지. 그는 좋은 친구였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일상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아나는 밤새도록 일하러 나가 있었고 저는 언제나처럼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 눌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아나가 비상용으로 준 예비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조아나가 자고 있거나 화장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복도에 다다르자 침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저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행동을 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마르첼로는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여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다. TV 채널은 만화는 나오지 않는 채널로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나와 비슷해 보였고 어쩌면 더 어려 보였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머릿속으로 곱씹었다.
그 행동 자체는 충격이 아니었다. 어쨌든 나도 어른이니까. 하지만 내가 아끼는 남자가 내 손에서 약을 받아먹고 턱관절 치료 처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렇게 친밀한 자리에서 보는 건 낯설었다.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최대한 큰 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을 쾅 닫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다. 효과가 있었다. 몇 분 후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쾅 닫혔다. 마르첼로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몇 마디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다. 비앙카, 오늘 일찍 왔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정확히 따라했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못 본 척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안녕 마르첼로. 부차카에서 차카차카 하는 거 봤어. 아니, 그렇지? 평소처럼 간단하게 아침을 만들고 우리는 하루를 보냈다. 조안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비디오를 봤는데 눈에 띄게 흥분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당장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더 혼란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으로 남자로서 그에게 진심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감명받았다. 예상은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60이 세 노인이 모든 면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더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마르첼로, 약 먹을 시간이야. 나 갈게, 비앙카, 잠깐만. 그는 약간 불안한 듯 대답했다. 그가 부엌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는 조용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렷하게 보였다. 바지도 그의 모습을 거의 가리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약을 먹고 있었지만 나는 그를 거의 쳐다볼 수 없었다. 그날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이 이상한 상황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그를 돌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에게 그런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첼로는 점점 더 신중해졌다. 여성들과의 면회는 계속되었지만 그는 시간을 맞추는데 더욱 신중해졌다. 내가 도착했을 때 흔적만 남았다. 커피 2잔, 제자리에 놓인 베개, 이상한 냄새, 일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모든 것을 다시 바꿔놓은 그 비 오는 날까지는 집을 나서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몇 분 만에 거리를 덮치는 여름비 같았다. 우산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마르첼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옷이 몸에 달라붙고 머리카락은 뚝뚝 떨어졌다. 신발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쉬쉬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르첼로는 그런 내 모습을 보자마자 걱정이 되었다. 세상에, 비앙카 흠뻑 젖었잖아. 그렇게 아프게 살 거야? 괜찮다고, 나중에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된다고 말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절대 안 된다. 하루 종일 젖은 옷 입고 돌아다닐 거야? 조안나 옷 좀 가져다 줄게. 내가 반박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조안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청판 바지와 블라우스를 입고 돌아왔다. 옷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반바지는 허벅지를 간신히 가리는 길이었다. 블라우스는 나중에 입을 탱크톱이었다. 조는 모든 면에서 나보다 훨씬 작았지만 마르첼로가 기꺼이 옷을 주어 거절할 수 없었다.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 안에 따뜻하게 데워줄 차도 끓여주게. 화장실에 들어가 젖은 옷을 벗었다. 조앤의 옷을 입는 순간 내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반바지는 제대로 가려야 할 부분을
거의 가리지 못했다. 게다가 파란색은 내가 미처 몰랐던 내 안의 여러 부분을 부각시켜 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종일 젖은 옷을 입고 돌아다녀야 했다.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마르첼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리고 맹세컨대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훑어보는 것을 봤는데 전혀 아버지 같은 눈빛은 아니었다. 그 시선은 단 1초뿐이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완전히 공허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완벽해. 그가 말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낮았어. 남은 오전 시간은 말없는 고문이었다. 평소처럼 움직이려고 애썼지만 모든 움직임이 극도로 예민했다. 무언가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반바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 팔을 들어 올리자 셔츠가 따라 올라가면서 배꼽이 드러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은 그가 눈치챘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내가 못 본 척하는 재빠르고 은밀한 눈빛을 통해 알아챘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그는 평소보다 더 수다스러웠다. 어린 시절, 출장 중이던 시절, 그리고 만났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이야기했는데 그 강렬한 눈빛에 나는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끌렸다. 있잖아, 비앙카. 그가 이야기 중간에 말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게 돼. 젊은이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지. 어떤 것들이요? 말을 멈추기도 전에 내가 물었다.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인내심, 헌신,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다. 그의 말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가.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그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그의 온기가 등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말려드릴게요. 그가 받아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고 말렸다. 그가 내가 방금 빨았던 천을 집어들 때면 가끔씩 손이 닿았다. 특별해, 비앙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서 그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느껴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조안나였다. 마법은 순식간에 깨졌다. 마르셀로는 즉흥적으로 전화를 받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떨리는 다리로 부엌일을 마무리했다. 그가 전화를 끊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다시 억지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와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말없이 집안일을 마쳤다. 그날 저녁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조안나의 옷을 입은 채였고 내 옷은 여전히 축축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내 앞에 있는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눈빛이 달라졌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함이 느껴졌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날의 모든 순간이 되살아났다. 욕실에서 나올 때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부엌에서 우연히 건드린 손길, 의미심장한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긴장감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에너지를 즐겼다. 경험 많고 자신감 넘치는 누군가에게 끌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내 남자친구의 삼촌, 아버지뻘 되는 나이였다. 나는 그를 돌보기 위해 거기에 있었을 뿐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다시 내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었다. 나는 대화는 철저히 사무적으로 했지만 그는 내 행동의 변화를 알아차린 듯했다. 비앙카, 괜찮아? 어느 날 오후 그가 물었다. 좀 거리를 두었었지. 다 괜찮아. 응, 그냥 공부하느라 피곤했을 뿐이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날카롭게 쏘아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했어? 아니, 마르첼로, 넌 그러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그랬어. 그는 내가 겪어서는 안 될 감정을 느끼게 했어.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경계의 의문을 품게 했지. 어느 날 오후 그의 방에서 옷을 개다가 침대 옆 탁자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 훨씬 젊은 그가 아름다운 여자를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집어들었어. 호기심이 들었지. 내 전처. 그가 내 뒤에서 말했어. 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 미안해. 캐물으려던 건 아니었어. 생각해봐. 그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잖아. 암 말기였지. 나는 그에게서 슬픔을 느꼈다. 미안해.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 나는 끝까지 그녀를 아꼈어. 있잖아. 그때 누군가를 돌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행동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가 내게로 돌아섰는데 그의 눈빛에는 멜콜리가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어. 그래서 네가 나에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비앙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애정이야. 진심 어린 배려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 말에는 진심이 너무 담겨 있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 너도 돌봄받을 자격이 있어. 그가 가까이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어. 너 같은 여자는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내 말을 끊었다. 마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처럼 널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거야. 내 취향, 두려움, 꿈을 알고 어떻게 만져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 말이야. 마지막 말이 너무 의미심장해서 몸을 떨었다. 그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 이제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느껴졌다. 아, 마르첼로.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멈춰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그 감촉에 나는 녹아내렸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뺨을 따라 턱으로 옮겨갔다. 넌 너무 아름다워서 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모를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잠시 그가 내게 키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이시여 용서해 주세요. 그가 그러길 바랐어요. 그 노련한 손길이 나를 탐색하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의 나이와 경험이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관문 열쇠 소리가 들렸다. 요한나였다. 우리는 마치 부모에게 잡힌 두시대처럼 즉시 뒤로 물러섰다. 그는 먼저 방을 나갔고 나는 그곳에 혼자 남겨진 채 숨을 고르며 마치 직장에 있는 척했다. 안녕하세요, 삼촌. 안녕, 비. 복도에서 요한나가 불렀다. 여기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나는 내 목소리가 정상으로 들리기를 바라며 대답했다. 방금 방 정리를 끝낸 참이었다. 떨리는 다리로 방을 나섰다. 요한나는 뭔가 눈치챘을까? 얼굴이 붉어졌을까? 열이 나세요? 그녀가 내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더위 때문인가 보다. 청소를 많이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설명을 받아들인 듯 고개를 돌려 삼촌에게 말했다.
나는 짐을 챙기고 짧게 작별 인사를 했다. 목요일에 봐요. 마르셀로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목요일에 봐요. 비앙카. 모든 게 고마워요.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나는 떠나면서 뒤돌아보게 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나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목요일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착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고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거부당한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에 그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비앙카, 화요일 이야기. 내 포크는 입에 반쯤 닿았을 때 멈췄다. 화요일은 어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이곳은 항상 너에게 안전한 환경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해. 불편하지 않아.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니. 나는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혼란스러워. 그는 천천히 그것을 느꼈다. 나도 그랬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다. 뭐가 더 나쁜지 알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너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모든 말이 진심이었다. 내 심장은 다시 쿵쾅거렸다. 마르첼로,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알아. 내가 더 나이가 많다는 것도 알아. 네가 내 조카와 친구라는 것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하지만 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은 마치 내 배를 강타하는 것 같았다. 내가 동시에 듣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너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내 생각을 멈출 수 있어? 대답은 혀끝에 맴돌았지만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니, 난 그 사람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 였기 때문이다. 그의 손, 내 얼굴, 쉰 목소리는 내가 아름답다고 말해주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마치 내가 세상의 유일한 여자인 것처럼. 지금은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가 말했다. 내 침묵의 통역가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그건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들로 가득했다. 그날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는 평소보다 몇 초 더 내 손을 잡았다. 조심하고 싶다면 조심해. 그가 내 손가락을 가볍게 꽉 쥐며 말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면서 그곳을 떠났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곳에 갈 때마다 공기 중에 감미로운 긴장감이 감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오랫동안 느껴본 것 중 가장 생생한 감정이기도 하다. 이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가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황을 그대로 둘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남자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만 알아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그 금지된 이끌림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마음이 옳다고 말하는 것과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 있나요? 왜 저는 이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을까요? 숨을 곳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지 모르겠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